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이론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조선 후기, 그러니까 개항이 되겠죠. 근대 태동기 개항 이후의 문화사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526쪽입니다. 국권 피탈, 국권 침탈의 그 순서하고요. 일제 식민 통치의 내용을 이 시간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국권 피탈을 보기 전에 거슬러 올라오면 지금 대한제국 때부터 좀 거슬러 올라 볼까요? 1897년 2월 달에 아관파천 이후에 대한제국이 수립이 됐죠. 연호를 광우라 하고요. 왕을 황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황제 중심의 통치체제 강화를 위한 일련의 개혁을 단행을 했죠. 그걸 광무개혁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한제국 내에서 러일 간의 대립이 1904년 2월 달에 결국 뭘로? 러일 전쟁으로 폭발했죠. 러일 전쟁은 일본이 이제 청일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러일 간의 대립이 이때 폭발한 겁니다. 그럼 러일 전쟁 중에 1904년 2월 달에 한일 의정서가 체결됩니다. 내용 나중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한일 의정서 다음에 이제 1904년 8월 제1차 한일 협약이 체결됐어요. 그죠? 이 제1차 한일 협약을 한일 협정서라고도 이랍니다. 한일 협정서. 그러니까 이 조약에서 어떤 걸 가져갔는가라고 하는 걸 순서대로 정리를 하시자는 얘기예요. 순서대로. 그리고 1905년 7월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 체결됩니다. 일본인 카스라와 미국인 테프트 간의 밀약이에요. 그러니까 1905년 8월 제2차 영일 동맹이 체결됩니다. 이게 1905년 9월 포스모스 조약이 체결돼요. 지금 한일 의정서에서요. 제2차 영일동맹까지는 계속 러일 전쟁 중입니다. 아시겠죠? 러일 전쟁 중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다가 1905년 9월 일본이 러시아를 밀어냈죠. 이게 포스모스 조약이에요. 이 포스모스 조약을 통해 가지고 한반도에서는 일본이 주도권을 잡게 되는 계기가 됐죠. 크게 이제 이 조약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까지가 러일 대립기, 여기는 일본 주도기 이렇게 넘어갑니다. 러일 대립기는 1895년 4월 시모노세키 조약부터라고 그랬죠.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포스모스 조약 이후에 1905년 11월 17일이 됩니다. 제2차 한일 협약이 체결되죠. 이건 이제 을사년에 체결돼요. 을사늑약이 되겠죠. 자, 그리고 1907년 한일 신협약이 체결됩니다. 이거는 정미년이에요. 1907년에서 정미 7개 조약입니다. 7조약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909년 7월 바로 기후각서가 체결됩니다. 한일 신협약도 7월입니다. 그 다음에 기후각서 이후에 1910년 6월 달에 경찰권을 가져가요. 그리고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합이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일본이 뭘 가져갔는가라고 하는 걸 좀 살펴봅시다. 순서대로 볼까요? 일본이 가장 먼저 가져갔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한일 협정서에 의해서 재정권을 가장 먼저 가져갑니다. 재정권. 그리고 두 번째 가져간 것이 제2차 한일 협약에 의해서 뭘 가져가죠? 을사늑약입니다. 외교권을 가져갑니다. 외교권 가져갔죠. 한일 신협약에 의해서 뭘 가져가냐면 군사권을 가져갑니다. 기후각서에 의해서 뭘 가져가냐면 사법권을 가져가요. 이때 감옥
사무권도 같이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찰권 가져간다고 그랬죠. 마지막 한일 병합회에서 뭘? 국권, 이른바 주권을 가져간다. 그래서 국권 피탈 순서입니다. 재정권, 외교권, 군사권, 사법권, 경찰권, 국권 이런 순서고요. 이 시기 때 통치 형태를 잠깐 보겠습니다. 한일 의정서에 의해서 충고 정치가 행해집니다. 충고 정치. 그러니까 시정 개선에 대해서 조선은 우리 일본에 충고를 받아라라고 하는 거죠. 자, 교재 좀 잠깐 좀 보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은 국권 피탈 순서예요. 교재 여러분들 527쪽으로 바로 좀 넘어가서 봅시다. 그게 이제 나와 있으니까요. 507쪽에 보면은 한일 의정서 해가지고 바로 6개 조항이 체결됐다 그랬죠. 러일 전쟁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여기까지는 다 러일 전쟁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의 내정 간섭 강화해가지고 기억만 좀 봐봐요. 일본은 한국에 대한 정치 군사적 간섭을 합리화했다. 그래서 충고를 받아라. 충고 정책 행해진 거죠. 그 다음에 제1차 한일협약 있죠. 1차 한일협약에서 고문 정치가 행해집니다. 고문관들이 들어오죠. 바로 밑에 봐요. 원 명칭은 한일, 외국인, 고문, 용빙. 용빙은 초빙하는 겁니다. 용빙에 관한 협정서를 강요해서 체결하였다로 있죠. 그래서 그 주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를 보면은 그걸 보면은 그 재정 고문, 그 다음에 외교 고문. 원래 재정 고문, 외교 고문만 들어오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협정서에 없는 경찰 고문, 군사 고문, 항무 고문이 들어오죠. 그래서 한국 정부의 독립성이 사실상 훼손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제1차 한일협약의 결과물입니다. 이때 이제 재정 고문으로 들어왔던 사람이 메가다 다네타로예요. 메가다 다네타로에서 바로 1905년 다음이죠. 다음에 1905년에 화폐 정리 사업이 단행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백동화를 일본 화폐로 바꾸는 작업이었었죠. 화폐 정리 사업이었죠. 그럼 이제 카스라 탭트 밀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과 일본 간의 협약이에요. 밀약인데요. 미국은 일본한테 한국에 있어서의 우위권을 인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미국한테 필리핀에서의 우위권을 쌍방간에 묵인해 준 거예요. 이게 카스라 탭트 밀약이야.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을 끌어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1905년 8월입니다. 제2차 영국과 일본 간의 동맹입니다. 이건 정치적 동맹입니다. 즉 일본은 한국에서의 우위권을, 영국은 인도에서의 우위권을 영국과 일본 간에 합의한 거예요. 이게 제2차 영일 동맹입니다. 맨 앞장에 보면 제1차 영일 동맹도 있잖아요. 자, 제1차 영일 동맹은 1902년입니다. 1902년에 제1차 영일 동맹은 군사적 동맹이야. 러시아 남진을 막게 한 군사적 동맹이고요. 제2차 영일 동맹은 정치적 동맹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포스모스 조약을 통해서 일본이 러시아를 완전히 밀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의도는 미국 끌어들였죠. 영국 끌어들였죠. 그래서 러시아마저 완전히 밀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반도에서 일본이 독주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11월 달에 을사늑약을 통해서 외교권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통감부가 설치가 되고요. 통감 정치가 행해져요. 이 외교권 박탈에 따른 반발, 이것이 거국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 반대 운동을 자 교재에서 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529쪽으로 한번 갑시다. 맨 위에 보시면은 고종황제의 노력에서 대한밀신보에 친서를 발표했죠. 대한밀신보에 이거 내가 체결하지 않았다, 무효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을사오적 시인의 작품 아닙니까? 그 을사오적을 죽이기 위한 맨 밑에 보면 나철, 오기호 등의 활동이 있죠. 오적 암살단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박재순에서 이 5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미소통상조약 제1조 상호협조 거중조정에 근거해가지고 헐버트를 미국에 보냈어요. 고종이. 그래서 미국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미국은 등을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넉 달 전에 이미 카스라 탭트 밀약을 통해서 일본의 한국에서의, 미국의 필리핀에서의
쌍방간에 우위권을 인정해 줬었어요. 그러니까 넉 달 전에 이미 미국은 일본의 한국 지위를 인정해 준 거야, 쉽게 하면. 그러니 을사늑약 당시 고종이 헐버트를 미국에 보내서 미국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미국이 우리의 한국의 편을 들어줬겠냐는 얘기죠. 등을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만국평화회의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습니다. 이때 특사 이준, 이휘정, 이상설에서 헤이그 특사를 보냈죠. 근데 실패했습니다. 외교권이 없다는 이유로 회의에 참석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일제는 외교권도 박탈당하면서 누구 마음대로 외교관을 특사를 여기다 파견했냐 해서 고종을 퇴위시킵니다. 고종을 퇴시키고 순종을 옹립을 하고 나서 체결했던 조약이 한일 신협약이에요. 그래서 군사권을 가져가고요. 아울러 통감정치에서 차관정치가 행해집니다. 장관 밑에가 누구예요? 차관이죠. 그 차관에 일본인들이 임명이 됩니다. 모든 인사행정을 일본이 장악했다라고 하는 거죠. 차관정치요. 자, 다시 계속. 조병세, 이상설, 안병찬 등은 조약 파기상소를 장기현 황성신문에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논설을 발표했습니다. 밑에 오늘에 이르러서야 시일야 이렇죠. 방성대곡, 목놓아 통곡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황성신문에 나와 있는 시일야 방성대곡의 그 사료 내용이 기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논설 내용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민영환, 조병세, 이송동은 자결했고요. 나철 5기 오저감사단을 조직했죠. 또 장인환, 전명훈은 미국으로 돌아가서 일본의 통감정치, 이 통감정치를 찬양하고 돌아다녔던 누구? 스티븐, 미국인, 친일파 미국인이죠. 스티븐을 죽입니다. 또 1909년에 만주 하얼빈에서 이등방문을 죽였죠. 안중근 의거예요. 그리고 정용기, 민종식, 최익현, 신돌석 2차 을사의병이 일어났었습니다. 전부 이게 뭐냐? 일제 외교권 박탈에 대한 반대운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한일 신협약에서 차관정치해지고 군사권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고종의 퇴위당했죠. 아까 이게 뭐죠? 네덜란드 헤이그 파견하고요. 그 다음에 군대 해산에 따른 반발이 제3차 정미의병으로 나옵니다. 정미병이죠. 그래서 이제 한일 신협약과 정미병은 그렇게 이제 구분을 좀 연계를 좀 시켜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후각서에서 사법권, 감옥 사무권 가져가죠. 그 10년 6월 달에 경찰권 가져가고요. 그리고 마지막 10년 8월 29일, 원래는 8월 22일 날 체결합니다. 그리고 29일 날 발표를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식민 통치가 행해지게 되는 거죠. 조선 통감부가 조선 총독부로 바뀌면서 조선 총독부의 한 식민 정치, 식민 통치가 1910년에서 1945년까지 전개가 되게 되는 거죠. 그 식민 통치의 전개 과정이 여러분들 교재 다음 장 531쪽 있죠. 531쪽, 32쪽이네요. 32쪽에 중천부터 조선 총독부 중천에서 나와 있는 기구도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민 통치는 일단 시기를 좀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전개 과정을 제1기 1910년에서 19년 1919년은 뭐냐? 이거는 3.1운동을 얘기를 합니다.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일제 식민 통치 형태가 바뀌죠. 그 다음에 이제 제2기로 갑니다. 제2기는 1919년에서 1931년입니다. 31년의 기점 뭐냐 그러는 바로 일본이 경제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만주를 점령하죠. 만주사변이요. 그리고 32년에 만주국이라는 괴뢰 정부를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제3기로 가죠. 제3기는 1931년, 1937년, 1945년 8월 15일까지예요. 37년은 뭐냐면은 이거는 중일전쟁이에요. 본격적인 이제 중국 대륙을 침략한 거고요. 45년은 뭐냐면은 일본의 패망입니다. 우리의 광복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식민 통치 10년에서 45년까지 1, 2, 3기
이제 구분합니다. 자, 요거를 식민통치, 통치정책 과정을 나눠서 이 시기 때 국제 정세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시기 때의 식민지 통치 형태, 그리고 이 시기 때 식민지 경제 침탈 내지 산업 침탈 있죠. 이런 내용들을 좀 나눠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기를 제1기 때 국제 정세부터 우리 한번 볼까요? 1기 때 국제 정세는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혁명의 어떤 부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제국주의입니다. 제국주의는 식민지 쟁탈련을 제국주의라고 그래요. 산업혁명 이후에 많이 생산했죠. 내다 팔아야죠. 또 생산하려면 원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원료 공급지, 그 다음에 상품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국이 약국을 점탈하는 사조를 뭐라고 그래요? 제국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국주의는 식민지 쟁탈련이에요. 이 제국주의가 낳은 부산물은 세계 제1차 대전입니다. 그러니까 1차 대전은 식민지 쟁탈련에서 연합국과 동맹국이 싸움을 일으킨 거죠. 1차 대전은 연합국이 승리했습니다. 그 1차 대전 이후에 수습체제를 뭐라면 베르사유 체제라고 그래요. 베르사유에서 연합국의 수장들이 패전국, 동맹국, 그러니까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투르크, 불가리아 이런 나라들이군요. 얘네들의 수장들을 불러 모아서 철저히 응징을 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1차 대전 수습체제 뭐란다? 베르사유 체제란다. 이 베르사유 체제 때에 바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제창했던 것이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이 민족 자결주의가 제2기 때 국제정세예요. 자, 1기 때 국제정세는 뭐라고요? 제국주의입니다. 2기 때는 뭐라고요? 민족 자결주의죠. 이 민족 자결주의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 19년에 3.1운동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제 제3기는 경제공황 이후에 전체주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929년 미국의 뉴욕 증권시장에서 증시 추락으로 인해서 결국 경제공황이 터졌어요. 이걸 극복했던 민주진영도 있었습니다.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프랑스죠. 근데 극복하지 못했던 독일, 이태리, 일본이 경제공황을 대외 침략으로서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대외 침략을 단행한 사조입니다. 그걸 우리는 전체주의라고 그래요. 그 전체주의의 부산물이 뭐요? 2차 대전 아닙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2차 대전 이후는 냉전 체제로 넘어갑니다. 동서 양극 체제죠. 그러니까 민주진영과 공산정의 양극 체제예요. 지금은 동서 대립이 아니라 남북의 대립입니다. 경제 문제,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선진국 등의 이런 대립이에요. 여튼 이때는 이제 냉전 체제입니다. 동서 간의 대립이었다. 그리고 제3기 때 국제정세는 뭐냐? 바로 전체주의다. 그래서 국제정세를 정리하면 1기 때는 제국주의, 제2기 때는 뭐죠? 민족 자결주의, 제3기 때는 뭔가요? 전체주의.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식민통치 제1, 2, 3기 때의 통치 형태를 좀 살펴봅시다. 통치 형태. 제1기 때는 무단 통치. 무단 통치입니다. 조선 총독부의 총독이 누구라는 거예요? 문관이다, 무관이다? 무관이다. 그리고 헌병, 경찰 통치가 되겠습니다. 헌병, 경찰 통치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잠깐 좀 봅시다. 일단 식민통치 기관이 있죠. 532쪽에 보시면은 조선 총독부가 있어요. 조선 총독부는 아까 이 통감부가 개칭된 것이 조선 총독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선 총독부의 총독은 일본의 현역 대장 또는 대장 출신자 중에서 임명되어서 식민 통치의 전권을 장악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역 군인이나 퇴직 군인이에요. 문관이에요, 무관이에요? 무관이라는 얘기입니다. 무관. 이하에는 행정을 담당했던 정무총감과 치안을 담당했던 경무총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중앙에는 1관방 5부, 그 다음에 3.1운동위에는 5부로 개편이 됐죠. 중앙관제가. 지방은 도부 면허되어 있고요. 사법기관, 자문기구, 치안기구, 또 경제약탈기구도 있습니다. 그 중에 중천이 있죠.
이 중천 한국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일제 강점기 때 소집된 경우는 없어요. 예, 겉으로 식민 통치를 찬양하는 의용단체로 만들어놨던 거죠. 봐라, 니네들도 동참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는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선 총독부와 중추원을 중심으로 한 기타 여러 총독부 시절의 관제들은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533쪽에 보시면은 무단 통치 때의 내용들이 나와 있죠. 헌병 경찰 2만 명, 또 군대 2개 사단, 보통 이제 1개 사단이 한 10,000명 정도로 봅니다. 2개 사단. 그리고 헌병 경찰의 업무를 보면은 치안, 그러니까 어떤 그 치안 유지라든가 이런 헌병의 기본적인 업무이기도 합니다. 위생, 범죄 즉결, 민사 소송, 또 검찰 사무, 그러니까 형사, 민형사 모든 일을 담당합니다. 그중에 주된 업무는 경찰 임무를 대행하면서 독립운동가를 색출해서 처단하는 겁니다. 헌병은 군인의 경찰을 헌병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군인의 경찰이 민간 치안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군인들이 총칼 차고 들고 나와가지고 도로에 나와서요, 신호 위반하거나 과속하거나 그러면 총 들이내고 너 면허증 내놔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강압적인 통치 형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헌병 경찰의 임무예요. 소위 이때 헌병 경찰의 업적들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신민의 해산 사건, 패고인 사건도 있고요. 또 언론 출판 자유를 박탈했죠. 또 조선 교육령을 통해 가지고 식민지 교육 정책을 시행하고, 그 다음에 통치법은 집회 단속법, 범죄 직결례, 경찰범 처벌규칙, 또 조선 민사령, 형사령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밑에 조선 태영령도 있는데요. 이 태영령의 내용은 갑오개혁 때 봉건적인 폐습이다 해서 없어진 법이에요. 이걸 부활합니다. 12년에. 100만 원 이하의 1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그 정상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 조선 내에 일정한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무산자라고 인정될 때, 그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되는 건가요? 또 태형은 감옥 또는 직결관서에서 비밀리에 집행하며 본 태형령은 조선인에 한해서 적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어떤 불리한 조선에게 차별하는 그러한 법령이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반발이 뭘로? 3.1운동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3.1운동의 결과 무단 통치가 뭘로 바뀌었어요? 문화 통치로 바뀐 겁니다. 조선 총독부의 총독을 이제 무관이 아니라 누구도 문관 총독도 임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헌병 경찰 통치도 뭘로? 보통 경찰 통치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수적으로 보면은 한 3배 정도 늘어나고요. 비용도 한 3배 정도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 총칼 차고 다지지 않도록 하고요. 겉보기에 완화가 된 거죠. 실제로는 이때보다 더 강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된 유화 정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통치 형태입니다. 실제로 이 문화 통치 때 문관 총독이 임명되는 경우는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534쪽에 그 사이토 총독 있죠. 이 사람이 제3대 총독이고요. 하세가와 총독 2대 총독인데 하세가가 3.1운동을 계기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사이토가 들어와서 바로 이 문화 통치를 창안한 거죠. 그래서 그 문화 통치의 사료 바로 밑에 보면은 이는 일제 가혹한 식민 통치를 은폐하고 한민족의 지배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게 한 간악하고 교활한 식민 통치 방식에 지나지 않았다. 가장된 유화 정책이다 그랬죠. 그래서 일대 테라우치에서 마지막 10대 아베 노부유키까지가 전부 무관 출신이에요. 무관. 지금 현재 일본의 총리가 아베 신조죠. 그 아베 신조의 할아버지예요. 아베 노부유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극우화되는 그런 대외 정책들, 대내외 정책들은 지금 현재 총리의 혈통이 신라 시대 때 골품제에서 본다면은 성골입니다. 하여튼 대외 침략할 때 하여튼 앞장섰던 그러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베 노부유키는 지금 일본 총리의 조부의 조부. 그다음에 이제 보통 경찰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만 완화가 된 겁니다. 실제로는 일기 때보다 훨씬 더
강화가 된 모습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535쪽에 한번 봅시다. 소위 문화 통치한답시고 보통 경찰 통치만 실시한 건 아닙니다. 맨 위에 태형령을 없애요. 대신 태형을 칠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야? 감옥에 집어넣는 거죠. 언론, 출판, 집회 부분적인 허용도 있습니다. 나중에 30년대 이후에 가면 전부 차단하죠. 그 다음에 제2차 조선교육령도 봅시다. 나중에 이제 식민지 문화정책에서 따로 보겠습니다만은 한국인에는 교육 여건을 좀 완화합니다. 대학 설립도 나오고요. 규정도 있어요. 이거의 후속 조치로 밀립대학 설립 운동도 전개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역시 그것도 눈 가리고 아웅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2차 조선교육령에 대한 기만성이 있죠. 중간에 평가하는 거죠. 이는 소수의 친일분자를 키워서 우리 민족을 이간 분열시키고 근대의식의 성장을 오도하게 한 기만적인 술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밑에 지방의 자문기구도 운영하고 제대로 자문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친일단체도 있죠. 뭐 조선교풍회부터 해서 유도진흥회라든가 뒤에 조선인 소작회, 상조회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박은식의 한국통사가 읽혀지자 일제는 조선사 편수회를 두고 조선사 37권 등을 편찬하기로 했었어요. 나중에 박은식 부분에서 따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기 때 소위 가장된 문화통치하에서의 여러 시책들입니다. 전체적으로 실제로 이렇게 하겠다라기보다는 눈 가리고 아웅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편 제3기로 가면은 이제 만주사변 이후입니다. 대류의 침략이 본격화되던 그런 시절이죠. 그래서 이때 가면은 기존의 문화통치 형태에서 이제 뭘 바꿨냐면은 황국, 신민화 통치, 그리고 민족 말살 통치로 넘어갑니다. 일본 천황의 신하와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제3차 38년에 조선교육령이나 제4차 43년에 조선교육령이나 전부 다 식민지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조선어 국어 국사교육을 금지하고 학교에서는 조선말 못 쓰게 하고 일본어 교육 또는 군사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민족성을 아예 짓밟아 버리겠다라고 하는 민족 말살 통치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536쪽 봐봐요. 민족 말살 통치 이 얘기입니다. 그럼 민족 말살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도 있죠. 내선일체. 내는 일본 얘기합니다. 내지에서 일본 얘기하고요. 선은 조선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일선동조론, 일본과 조선의 조상은 같다. 황국신민서사, 맹세문이 있죠. 아동용이 있고 학생 일반용이 있습니다. 국학금지, 국학, 국어와 국사입니다. 또 궁성요배, 신사참배, 그 다음에 창지개명, 창시개명. 창지는 지명을 일본식으로 바꿔요. 지명을. 창시개명은 일본식 이름을 맺는 거죠. 이거 안 하면은 불령선인으로 규정해서 각종 불이익을 줬습니다. 불령선인은 불온하고 불순한 조선인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3기 때의 바로 한국 신민화 통치 내지 민족 말살 통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1, 2, 3기 때 나타난 바로 식민지 통치 형태였었습니다. 그럼 식민지 경제정책을 좀 보겠습니다. 제1기 때 식민지 경제정책은요. 토지 조사 사업이에요. 1910년에서 1918년까지 진행됩니다. 자, 교재 537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년대 식민지 경제정책에서 바로 밑에 위에 국권피탈 이전은 이미 우리가 앞부분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근대 태동기 경제 파트에서 바로 토지조사 사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부터 한번 보세요. 일제는 근대적 소유권 인정되는 토지제도를 확립한다고 선전하였으나 실제로는 한국인의 토지를 약탈하고 지주층을 회유하게 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토지 약탈 목적입니다. 토지 약탈. 그래서 실시 과정이 그렇죠. 전후에 10년의 토지조사국, 12년 토지조사령 공표, 쭉 내려오겠습니다. 기한부 신고제, 기한 내 신고하면 개인 토지를 인정해주고 신고하지 않으면은 몰수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약 40% 정도가 신고가 안 됐어요. 신고하지 왜 안 했을까요? 신고하면 개인 토지를 인정해 준다는데
신고하지 않는 이유가 뒤에 538쪽에 맨 위에 봅시다. 홍보가 안 됐고 절차도 복잡했고 또 공공의 토지가 많았고 내 개인 토지가 아니라 공유지가 많았다는 겁니다. 공유지. 그 다음에 알면서 일부러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일운동이 일어나서 일부러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 40% 정도 약탈당했다. 토지조사 사업으로 해서 식민지, 지주, 전호제 체제가 굳건하게 된 거죠. 특히 리을 좀 보겠습니다. 기존의 관습상의 경작권이나 토지권이나 소작권이죠. 개간권 등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하고 지주의 소유권만 유일한 권리로 인정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농촌 농민 경제는 완전히 어땠어요? 이제 몰락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일기 때 토지조사 사업이에요. 성공적으로 완수가 됐습니다. 1918년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2기 때는 뭘로 갔냐면은 산미 증식 계획으로 바뀝니다. 산미 뭔가요? 쌀 증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920년에서요 1934년까지입니다. 자, 토지조사 사업은 성공적인 완수를 받습니다. 근데 산미 증식 계획은요 중단됩니다. 34년에 중단이 돼요. 일단 산미 증식 계획의 전개 과정을 뒤로 먼저 좀 넘어가서 살펴봐야겠습니다. 교재 540쪽으로 좀 넘어갑시다. 맨 위에 보시면 20년 내에서 이제 34년까지 진행되는 것이죠. 1기, 2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20년에서 25년까지 1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기는 1926년에서 마지막 34년 요 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1기 때의 산미 증식 계획의 위에 목적을 좀 한번 봅시다. 일제가 공업화 정책 중에 따른 부족한 식량을 우리나라에서 착취해서 일본의 식량 안정을 확고하게 구축하겠다. 이런 식입니다. 일제 공업화 추진에 따른 부족한 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1910년대 일본이요 추진했던 정책 중에 이런 게 있죠. 이 공업화 정책으로 인한 이촌 향도입니다. 농촌의 인구가 어디로 가죠?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농민 인구수가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줄어들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 때 일본의 경제 정책에 대한 얘기가 위에 넷째 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이로해서 1918년에 쌀 소동이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쌀 소동은 쌀값 폭등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촌 양도로 인해서 결국은 부족한 쌀 조선에서 충당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년대 가면은 쌀 증산 계획을 실시하게 됐었던 거예요. 자, 1기 때 봐봐요. 920만 석을 증산해서 반을 가져가려고 했죠. 2기 때 봐봐요. 2기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820만 석을 생산해서 반을 가져가려고 했어요. 근데 결국은 어땠다? 중단됐다는 얘기입니다. 왜 중단됐느냐라고 하는 거죠. 1기 때 토지조사 사업 때처럼 실시 관청도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소작을 줘서 소작을 받는 것이 더 이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미 증식 계획은 중단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 결과를 좀 보시면은 뒤에 541페이지 표 하나만 좀 보고 나옵시다. 표. 24년과 26년을 좀 묶어 놓으시고요. 28년과 30년을 묶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비교 한번 해봅시다. 24년에 1517만 석 생산에 475만 석의 수탈입니다. 그리고 26년에는 생산량이 줄었죠. 근데 수탈량은 늘었어요. 목표량대로 수탈해 갔다는 겁니다. 28년은 1730에서 742. 근데 1930년에는 역시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수탈량 늘지 않고 이때는 더 줄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경제공황 때문에 그래요. 일본에서 경제공황이 터지면서 일본 농촌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30년에는 수탈량이 줄었습니다. 근데 32년, 33년 이후에는 증산량, 수탈량 계속 늘어납니다. 이거는 군량미확보예요. 만주사변 중일전쟁을 계기로 해가지고 본격적인 대륙 침략이 단행됩니다. 이때 이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에서 군량미 확보라는 측면에서 수탈량도 계속 늘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2기 때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근데 중단이 됐다. 그리고 이제 산미 증식 계획 중단의 후속 조치로 나온 것이 뭐냐면은 남면 북양 정책입니다. 자, 이거는 1931년부터 추진됩니다. 남쪽에는 면화, 북쪽에는 뭐죠?
양떼를 키운다는 겁니다. 이거는 공업 원료를 생산하자. 공업 원료 생산책에 일환으로서 남면 북양 정책이 추진이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어디를 좀 보시냐면은 30년대 때에 542쪽에 넘어가시면은 남면 북양 정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업원료 증산책의 일환으로서 남쪽에는 면화, 북쪽에는 양떼를 키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1기 때 토지조 사업, 2기 때 산미 정책계, 3기 때 남면 북양 정책이 일제 식민지 경제 정책에서 가장 큰 정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산업 침탈 좀 보겠습니다. 일제 산업 침탈이죠. 제1기 때는요, 민족산업 억압책입니다. 민족산업 억압책. 이때는 상품 시장화 정책을 추진하죠.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이 아까 뭐라고 했죠? 이때 국제 정세하고 일치가 되죠. 제국주의는 식민지 쟁탈전이에요. 원료를 공급하고 상품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국이 약국을 점탈했던 사조를 제국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1기 때 상품 시장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민족 산업을 억압하겠다. 그래서 회사령, 이때 회사령은 1910년입니다. 이때는 허가제. 이게 20년에 가면 신고제로 바뀌어요. 그래서 회사 설립은 승인을 받으란 얘기죠. 그러니까 승인받지 않는 회사는 전부 다 회수 내지 없애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사령뿐만 아니에요. 자, 임업령도 나오고요. 또 광업령도 나오고요. 또 어업령도 나오고요. 기타 등등. 그래서 개항 이후에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던 우리 민족 산업을 각종 법을 만들어서 전부 다 억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제1기 때에 바로 민족 산업 억압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538조는 가봐요. 538쪽에 맨 밑에 보시면은 산업 침탈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있죠. 금융 독재 은행입니다. 회사령 있죠. 말씀드린 10년에 539조로 넘어가시면은 맨 중간쯤에 있습니다. 임업령, 어업령, 광업령을 발표해서 전부 우리의 민족 산업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제2기 때 가면은 민족 산업 억압책이 2기 때면 경공업화 정책으로 바뀝니다. 이때는 1기 때 상품 시장화 정책이요. 자본 투자 시장화 정책으로 바뀌어요. 즉 1기 때는 완제품을 가지고 와서 파는 그러한 이제 분위기예요. 근데 2기 때는 완제품보다 이제 직접 돈만 가지고 와서 값싼 노동력, 값싼 자원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공업 분야에 많이 투자를 하는데 특히 1기 때 회사령이 폐지가 돼요. 1920년입니다. 신고제로 바뀝니다. 이거는 회사령 폐지예요, 폐지. 그래서 허가제에서 뭘로? 신고제로. 그래서 일본인 회사들이 이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게 되는 거죠. 신고만 하면은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겁니다. 조선인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불리게 붙이겠죠. 이미 그리고 허가제 때 다 추겨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제 경공업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나왔던 것이 섬유, 뭐 방직 이런 것들이죠. 석유 방직. 이런 분야에서 2기 때에 일제 산업 침탈이 단행이 됐었습니다. 자, 제3기 때 가면 경공업화 정책에서 대륙 침략이 본격화되는 시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경공업에서 뭘로? 중공업화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 투자 시장화 정책이 뭘로 가요? 군수공업화 정책으로 바뀌죠. 그래서 주로 이제 금속, 기계, 화학 이런 분야죠. 화학입니다. 화학. 이런 분야에서의 침탈이 진행이 됩니다. 본격화되는 거죠. 중일전쟁, 또 41년에 태평양전쟁, 하와이 공격하는 거 있죠? 등으로 인해서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이게 1, 2, 3기 때 나타난 식민지 통치 형태, 경제 침탈, 산업 침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식민지 문화정책입니다. 이 식민지 문화정책은요, 1, 2, 3기로 나누실 필요는 없어요.
나누지 마시고 그냥 통으로 묶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식민지 교육 정책, 또 식민지 시대 때 국학, 국어와 뭐죠? 역사 왜곡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 탄압, 각종 기독교, 천도교, 대종교 등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문학과 예술이 있습니다. 문학 예술, 교육, 국어 국사, 종교, 문학 예술, 언론 탄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식민지 문화 정책이에요. 이거는요, 나중에 한꺼번에 묶어서 보겠습니다. 10년대, 20년대 나눌 거 없고요. 이거는 여기에 따른 반발이 민족 문화 수호 운동으로 전개됩니다. 각 분야별로 전개되어 있죠. 교육, 국어, 국사, 종교, 문학예술, 언론 분야에 걸친 민족문화 수호 운동을 그 분야에 걸쳐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국권 피탈 순서부터 해가지고요. 식민통치 1, 2, 3기까지, 그러니까 1910년에서 45년 8월 15일까지의 식민통치의 형태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요는 이 기간 동안에 이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처형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각 시기별로 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까지 해서 각 시기별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정리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식민통치 형태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